이사벨 남매가 시골로 쫓겨가서 산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엔리케 4세는 포르투갈 국왕 아폰수 5세의 딸과 결혼하여 공주 후아나를 얻습니다. 후계자가 될 딸이 태어나자 마음이 누그러진 왕은 남매를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실은 측은함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좀 더 가까운 곳에 두고 지켜보려는 목적이 컸죠. 어쨌든 궁핍하게 살던 남매는 삶이 훨씬 윤택해졌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왕실 교육도 받게 됩니다. 한편 태생이 투덜이들으라 불만이 많았던 귀족들은 엔리케 4세가 한결같은 무능력함으로 일관하자 이번에는 어린 공주 후아나의 정통성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후아나 공주가 사실은 왕후가 친밀하게 지내던 라 쿠에바 남작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라고 시비를 건 겁니다. 그 전부터 왕이 고자라는 소문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으니 뭔가 그림이 이상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후아나 대신 알폰소 왕자를 후계자로 임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알폰소에게 엔리케 4세를 내쫓고 왕의 자리에 앉으라고 부추깁니다. 왕은 노발대발하여 측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귀족들은 국왕파와 알폰소 왕자파로 갈려서 대치하다가 결국 내전에 돌입합니다. 내전은 몇 년간이나 이어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는데 그만 알폰소가 갑작스레 죽게 됩니다. 귀족들이 풀베팅 한 패가 꽉 난 겁니다. 명분을 찾던 귀족들은 마침 알폰소가 유언으로 누이 이사벨 공주에게 왕위를 넘긴 것을 빌미로 이번에는 이사벨 공주를 앞세워 반기를 듭니다. 양측은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치달을 위기에 처했으나 이사벨 공주가 이때 엄청난 외교적 결단을 내립니다. 엔리케 4세의 왕위는 아버지 후안 2세가 내린 자리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입니다. 아무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으며 내가 먼저 나서서 국왕의 권리를 보호할 겁니다. 이야, 이때 이사벨 공주는 그래봐야 10대였는데 나이에 비해 뛰어난 외교술이 아닐 수 없죠? 국가가 또다시 내전으로 휩싸일 수 있고 아직 엔리케 4세를 쫓아내기에 힘이 붙이기도 했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엔리케 4세는 이사벨의 결정을 즉각 환영합니다. 이로써 갈등은 봉합되었으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벨 공주가 자신의 왕위는 인정했으나 딸 후아나를 후계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엔리케 4세는 결국 이사벨 공주를 왕위 계승자로 공식 승인합니다. 대신 앞으로 이사벨 공주의 혼사는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겁니다. 이사벨 입장에서도 차기 왕권을 약속받았으니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설마 옆나라 포르투갈 아폰수 5세 아재한테 시집 보내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거든요. 그렇게 다시 1469년으로 돌아와서 설마 한 게 사람 잡게 생기게 된 겁니다. 이사벨은 엔리케 4세의 제안에 생까고 세계의 아반 도주를 감행하여 페르난도와 결혼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에 프리너프셜 어그리먼트를 작성합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결혼 전에 혹시나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배하는 게 골치 아파지니까 그럴 경우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따위를 깨알같이 적어놓는 계약서 같은 거 적는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게 프리너프셜 어그리먼트입니다. 내용은 결혼을 하더라도 각각의 왕국을 다스리되 공동 통치권을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킵니다. 이사벨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은 엔리케 4세는 뚜껑이 확 열리면서 왕위를 넘기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고 자신의 딸 후아나를 다시 후계자에 앉힙니다. 그러자 이사벨 공주는 이제 결혼도 했겠다, 아줌마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며 콧방귀를 끼면서 왕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아니, 이 아줌마가 미쳤나? 왕은 이사벨을 처단하라는 조서를 공표하고 병력을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근데 웬걸? 눈치 빠른 귀족들은 대부분 레알 인싸였던 이사벨 공주에게 붙어버린 겁니다. 그제서야 여태 자기는 쩔이었다는 걸 깨닫고 급 현타온 엔리케 4세는 깨갱하고 찌그러집니다. 그러다가 화병이 들었는지 곧 숟가락 놓게 됩니다. 어머, 이렇게 빨리? 이사벨은 절로 굴러 들어온 왕관을 집어들고 정작 이걸 써 마라 하다가 자신을 지지하는 대다수 귀족들과 백성들에 힘입어 왕위에 오릅니다. 카스티아 왕국에 다시금 평화가 돌아오나 했는데 이때 어느새 훌쩍 자란 엔리케 4세의 딸 후아나가 이 꼴을 보아하니 부하가 치미는 겁니다.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인데 아니 이 아줌마가 미쳤나 투 하며 반기를 듭니다. 그러나 정작 어디 기댈 데가 없었던 후아나는 아껴두었던 비장의 카드, 즉 삼촌 카드를 쓰기로 합니다. 이 삼촌이 바로 옆나라 포르투갈 왕이었던 아폰수 5세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사벨 공주와 혼담이 오갔던 바로 그 아폰수 5세입니다. 카스티아의 비옥한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아폰수 5세는 조카 후안나의 요청을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군대를 이끌고 카스티아를 침공합니다. 소개팅에서 이사벨에게 까였던 기억까지 더해서 이거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이참에 아주 이사벨을 묵사발 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백전노장인 아폰수 5세 앞에서 카스티아는 열쇠를 면치 못하게 되는데 그러자 이사벨 여왕도 카드를 꺼냅니다. 너만 카드 있냐? 나도 있다?
든든한 남편 페르난도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아라곤 왕국까지 개입이 되자 아폰수 5세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후안나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곧이어 페르난도 왕자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라곤의 왕위에 올라 페르난도 2세가 되는 겹경사가 일어납니다. 이사벨 여왕 부부는 두 나라를 연합 왕국으로서 공동 통치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1479년 에스파냐 통일 왕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당시 남의 밥상에 일단 숟가락 얹는 게 일이었던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2세에게 카톨릭의 수호자라는 호칭과 함께 두 왕국의 합병을 승인해 줍니다. 엔리코 4세의 실정으로 살인, 강도, 강간범죄가 난무하던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사벨 여왕은 여왕 직속 경찰 조직 산타 에르만닷, 즉 성스러운 형제단을 만듭니다. 이들을 각 지방으로 파견하여 빠르게 법과 질서를 회복한 여왕은 여세를 몰아 귀족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왕권을 강화하죠. 나라가 안정되자 그동안 미뤄왔던 마지막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이슬람 왕국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오지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이슬람 왕조 그라나다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라나다 왕국도 이제 운빨이 다 됐는지 에스파냐 왕국이 서서히 목을 죄어오고 있을 때 집안의 망나니 하나가 온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함마드 12세, 일명 보압딜이라고 불리던 왕자였는데, 왕위가 탐이 나서 아버지 출장 나가고 없을 때 반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왕위를 놓고 삼촌하고도 왼수지간이 되어 싸우느라 집안을 거덜내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더니 그라나다는 무려 10년을 버티다가 부부왕이 사방을 포위하고 필살기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걸어오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1492년 1월 끝내 탭을 칩니다. 성 열세를 넘긴 보압딜 왕조는 지브롤터 넘어 아프리카로 망명합니다. 711년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를 접수한 이래 무려 800년 만에 레콩키스타, 즉 국토 수복 운동이 마침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일 과업을 완성하고 느낌이 쎄해서 옆나라를 보아하니 포르투갈이 인도로 가는 아프리카 항로를 개발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루칩으로 막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사벨 여왕은 그 사기꾼 같은 콜럼버스인지 뭔지 다시 불러와 봐봐봐, 얼른 빨랑 합니다. 포르투갈의 뒤질세라 급한 마음에 에라 못 먹어도 고를 외친 이사벨 여왕은 이로써 세계사를 뒤집어 엎은 신대륙 발견 프로젝트를 전폭 밀어준 스폰서 언니로서 영원히 그 이름을 남깁니다. 위대한 여왕의 인생 여정에서 단 하나 큰 오점이 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자란 이 누님이 글쎄 교회에 너무 빠진 겁니다. 그냥 보통 여자가 교회에 너무 빠지면 기껏해야 이혼당하고 끝날 일일 텐데, 일국의 여왕이 교회에 빠지니까 온 나라가 휘청하게 됩니다. 원래 이베리아 반도는 711년 이슬람 세력이 접수한 이래로 다양한 민족이 각자의 종교를 믿으며 공존해온 사회였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이교도, 특히 유대인에 대한 뿌리 깊은 박해와 차별은 존재해서 일부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 카톨릭으로 개종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콤베르소라고 했죠. 이슬람교도 중에도 같은 이유로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리스코라고 불렀습니다. 콤베르소나 모리스코는 이렇게 차별을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스페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결벽증에 걸리신 이사벨 누님이 이 꼴을 못 본 겁니다. 에스파냐 통일 왕국을 탄생시킨 여왕은 이제는 사상적으로도 카톨릭 하나로 해쳐 모혈해야겠다는 생각에 유대인과 아랍인들에게 카톨릭으로 모두 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까지 종교 적당히 바꾸면 될 것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봤더니 대통령이 오늘부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신천지로 종교를 바꿔야 한다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느낌 오나요? 물론 카톨릭과 신천지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당시 유대인과 아랍인들에게는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달리 선택권이 없었던 이교도들은 할 수 없이 개종을 했는데, 문제는 개종을 해도 집에서는 남들 몰래 자신들의 종교의식을 치른다는 소문이 돌면서 끊임없이 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사벨 여왕은 이런 사람들을 색출할 목적으로 1480년 종교재판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종교재판소는 사실 12세기 교황명에 따라 프랑스에서 시작된 게 원조인데, 원조를 가볍게 능가하며 최악의 악명을 떨친 게 스페인 종교재판소입니다. 이사벨 여왕은 총애하던 신부 토마스 데 토르케마다를 종교재판장 자리에 앉힙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한술 더 떠서 아주 참혹하게 종교 탄압을 자행합니다. 토르케마다는 비밀 종교 경찰과 스파이 조직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사람은 법정에 세웁니다. 일단 종교재판소에 회부되면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이교도라고 자백할 때까지 고문합니다. 자백할 때까지 고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백해야죠.
이것이 당시 종교재판소에서 사용했던 고문실입니다. 이 안에서 죄수를 자르고 베고 지지고 태우는 등 온갖 끔찍한 고문을 한 겁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 방 들어가자마자 바지에 지린 다음 고문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저는 사탄의 자식입니다. 하고 자백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백해도 죽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워낙 수완이 좋고 셈이 빠른 유대인들은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 때문에 이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토르케마다는 원래 유대인 혈통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종교재판소 얘기는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따로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492년 레콩키스타를 이룩한 이사벨 여왕 부부는 유대인들에게 아예 강제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뿌리내리고 살던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는데 떠날 때 조건이 부동산은 정부에 귀속되고 귀금속도 일절 구개로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날강도가 따로 없었죠. 이때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유대인 수만 명이 외국으로 탈출하게 되면서 스페인 경제는 추락하고 곧 이어지는 르네상스의 혜택도 별로 못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 후유증으로 근대에 일어난 산업혁명도 늦어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사벨 여왕은 파란만장한 삶을 뒤로하고 1504년 53세를 일기로 운명을 달리하여 그라나다 대성당에 묻힙니다. 이사벨 여왕은 다산의 여왕이기도 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일남 사녀를 낳았는데요. 엄마의 강건한 혈통을 이어받은 자식들도 각각 한 자리씩 하게 됩니다. 광녀 후아나로 유명했던 차녀는 합스부르크가 펠리페 1세의 왕후였으며 저 유명한 잉글랜드 헨리 8세의 왕후 카타리나도 이사벨 여왕의 딸이었습니다.